네, 2021년도 화성시 농어촌마을 공동체학교에서 제가 맡은 강좌는 한국과 유럽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예, 저는 마을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기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한국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테면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촌마을 공동체 또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농림부라든가 행안부, 문화부, 심지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각종 부처에서 이런저런 마을 사업들이 전국 각지, 농촌 지역에 시행이 돼 있었는데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3천여 곳이 넘는 곳에서 적게는 1억, 많게는 한때는 100억 정도의 정부의 돈이 국고 보조금이 마을에 이제 투자가 돼서 이런저런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마을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어려움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점은 분명히 있죠.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런저런 사업들을 하면서 일단 마을마다 마을 공동체가 뭔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같이 하는 위원회랄지 마을 기업이랄지 심지어는 최근에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들이 일단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비들이 주로 많이 투자된 데는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자가 됐죠.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계획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 시설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컨텐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에는, 지역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휴머네어라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만들어졌고 하드웨어도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일자리, 소득을 만들어낼 그런 인력, 인재, 인적 구성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잘 살아가고 생활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이건 숙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입지가 좋지 않죠.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 장소, 위치, 그런 좀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촌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고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일하기 좋지 않은 여건은 어쩔 수 없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 구성원들이 그거를 통해서 생업을 의지하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고 그래서 다른 생업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같이 관여를 해야 되니까 이를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나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아직까지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새 농촌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어떤 패러다임 조직으로 사회적 경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약화되고 소멸되고 이런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 변수고요. 농촌 사회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경제나 시장이 잘 형성하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의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가 농촌마을 주민으로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해보기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시각이나 입장에서 하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용역회사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선 책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의 주인이나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령 민간 직영하는 자조자치형 중간 지원 조직 스스로 만들어서 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잘 하려면 뭘 알아야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심화시켜서 배울 수 있는 가칭 지역사회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민들 중에서도 요새는 어떤 마을에 가면 오히려 원주민보다 귀농이나 귀촌이 더 많이 되는 이제 마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 마을은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도시민이 연대를 하고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따로 돌아가지 않고 서로 융합하는 그런 형태의 살림 마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나도 먹고 살고 마을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적으로는 마을 단위보다는 마을끼리 엮고 묶여져서 읍면 단위, 좀 더 확장된다면 기초지자체 시군 단위의 범위를 가지는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은 규모나 범위의 경제가 운영적인 적절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00여 곳 이상의 마을에서 가졌던 성과를 묶어내고 네트워킹을 해서 읍면 단위 이상의 마을 기업이 지금까지 감당을 했다면 그것보다 확장된 지역사회 기업이 민간 직영 자주자치원 중간 조직의 위상을 갖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 사업에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이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지는 일종의 조직, 책임 조직, 사업 조직이 되겠죠. 마을 기업을 세우고 마을 시민과 마을 기업이 준비된 마을은 당연히 살림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동안은 우리 마을들은 마을 시민이 없고 마을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살림 마을을 만드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패러다임 도식화 해본 건데요. 그래서 생활과 생활이 일체가 되는, 일과 삶이 하나 되는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그림일 수도 있는데, 살림마을 공동체는 곧 지역사회 기업의 모습으로 형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최근에 저는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마을끼리 묶여서 읍면 단위에서, 그리고 읍면 단위가 묶이면 하나의 시군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사회 기업이 중심이 돼서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을 같이 엮어내고, 그게 하나로 엮이면 하나의 도 차원의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런 패러다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을에서 과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마을에서 뭐 해서 먹고 살지 고민을 20년 동안 했거든요. 저 스스로 20여 년 전에 귀농을 했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마을에 저런 일터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은 저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고 농부, 식품가공업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인문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미술, 미용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비로소 저는 마을이고 마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부들만 모여 살아서 농사만 짓는 마을은 마을이 아니고 농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농장에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귀농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유럽, 그러니까 EU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한 3번 정도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유럽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거는 좋은 충격입니다. 농촌이, 농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로 갔던 곳은 이제 독일 쪽인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독일에 가니까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녹색 계획이라고 해서 1954년에 이제 독일 농업의 4대 목표라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4가지 이제 항목을 정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안내해 주신 분 말씀을 들으니까 54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4가지 항목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지켜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4가지 항목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라서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한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만약에 동등한 대우를 못 받으면 대다수 소농들, 영세농들이 도태, 폐농, 이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3%, 2%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 도시로 올라가서 도시민들이 돼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농민들은 국민들에게 농민을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연을 해놨어요. 강조를 해놨죠. 농산물을 과대 포장해서 비싸게 팔면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내는 일이라는 의미가 어떠냐면 독일 농민, 오스트리아 농민도 TV에서 보면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도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근근히 먹고 산다고 그 사람들 표현을 하던데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대다수 소농들은 도태해서 폐농이농에서 도시로 몰려드니까 그건 결국 도시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정책을 농업 정책의 근본 이제 골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직불금이라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농가 1년 소득의 50% 정도 또는 50% 이상을 직불금으로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도시로 몰려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정책이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장면을 봤고요.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이 27개 나라니까 27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그 독일 비롯한 EU 전체는 공동 농업 정책이라는 걸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EU 정부에서 50% 정도의 예산, 그리고 각국에서 30% 정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공화국이거든요. 각주, 우리나라 지금 도에서 한 20% 정도 예산을 분담을 해서 소득을 이렇게 보존해주는 이제 농업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국제농업 및 식량 문제 해결을 기여한다. 식량 문제가 자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고 협동하고 이거를 농업의 정책의 철학,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주로 알프스 쪽 이쪽을 많이 갔다 와서 빙하 호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고 식당도 없고 낚시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그림 같은 풍광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그게 독일 농부들의 역할이라고 이 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농부들의 별명이 국민의 별장지기, 국토의 정원사 이런 식의 별명을 갖고 독일 농부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단순한 농민이 아니고 죽을 때도 이제 묘비에다가 나는 자랑스러운 농부였다를 새기고 죽을 정도로 농부의 삶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국민농정, 공인농, 지역농정, 농업의 문제가 농부들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농정을 고민하는 테이블에 올라오는 저는 협동연대 국민농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럴 때만이 우리나라 농업의 활로가 모색이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농부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 전략입니다. 법, 정책, 제도 중요하지만 직불금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 사회적 자본, 독일, 유럽이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안전망, 기본소득, 직불금으로 공익직불금으로 상징이 되는 이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가 돼야 농업과 농촌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농정이 정상화되고 독일 농부들이 어쨌든 자부심을 갖고 농사 일에 종사할 수 있고 농촌에 살아가는 한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직불금이 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농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족농 시스템이긴 하지만 90% 이상이 이쪽은 11살부터 농업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준비를 해서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 마이스터라고 하죠. 농사 전문가가 돼서 한 16가지 종목이 있던데요. 사진에 나오는 데는 오스트리아 티롤의 프리히너호프라는 제빵 농가입니다. 빵을 만드는 곳이죠. 보이는 골방이 한 2평도 안 되는 곳인데 오스트리아는 한 6가지 농식품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오스트리아 최고의 농식품을 선정을 한답니다. 이 제빵 농가는 5번 연속, 그러니까 10년 내내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빵을 만드는 그런 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인데요. 독일의 슈베비시알 농민생산자조합,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죠. 30년 내내 8가구의 농가, 축산,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모여서 돼지가 잘 안 팔려서 고민을 하다가 가공을 해야 되겠다. 햄, 소세지 이런 거로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행상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30년 지난 후에는 조합원이 1,500농가,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되는 세계적인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유럽에는 독특하게 프랑스 이쪽에도 많이 있고요.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스스로 농민이 농민을 인증을 하고 이렇습니다. 농업회의소 소장은 농민들이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농민의 자치, 자조,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 이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의소가 있는 주는 농정 공무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역할을 농민들이 스스로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업학교고요. 11살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4년 다니다가 11살이 돼서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되면 공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울지 그냥 실업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을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되려는 아이들은 11살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농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농협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농협은 안타깝게도 정부, 관에서 만든 거고요. 유럽에 가면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쪽에 라이파이젠 은행이라고 있는데 라이파이젠은 예전에 어떤 작은 도시의 시장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19세기쯤에 농민들이 고리부채에 시달린 걸 안타까워하다가 마을 금고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유럽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은행 체인만 중으로 선장을 했고요. 규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을 금고를 만들었을 때 그때 철학과 운영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좀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독일 같은 경우는 클라인가르텐, 뭐 작은 정원 뭐 이 정도가 되죠. 그 공유지들이 많아서 그 나라는 각 이제 가구마다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을 1년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면 거기다가 텃밭도 가꾸고 농막도 해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당도 만들어서 이웃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시장, 우리로 치면 직매장 같은 곳이죠. 여기는 제가 이제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인데요. 작은 오스트리아 몬드지어라는 우리말로 하면 달의 호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농민 직매장이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결혼식 장면을 찍은 작은 교회, 성당이 있는 마을인데요. 그 성당을 보겠다고 세계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좋은 길목이 저 자리에다가 행정에서 좀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에 있는 이제 농부들이 농산물, 농식품, 공예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직접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민의 50%인가가 생협의 이제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나라입니다. 미그로, 코프 이런 데가 있고요. 1년 매출이 30조. 우리하고 소비자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라는 농촌 관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농촌은 관광,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 휴식하고 쉬는, 휴양하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 별장지기로 불리거든요. 농박하고 민박하고 이런 농부들이 여기는 800년 된 독일 마을인데요. 포도, 와인 이런 거로 140호 정도 되는 농가가 같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알프스는 전부 다 뭐 자연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이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소를 방목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뭐 이런 자연 생태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재생도 활발하죠. 여기는 스위스 쥐리히의 공장, 그러니까 문을 닫은 공장을 개조를 해서 청년들의 문화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사례. 우리나라도 그래서 도시 재생, 뭐 전주 뭐 이런 곳에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농촌 지역에들은 유유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